정문 의원입니다. 이제는 초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인 만큼 발전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고 또 특정 대학의 그 서울대 수준의 76.5% 정도 됐고 공약 이행 왔다 갔다 한 뭐 여당 측에서 뭐 불만이다 하는 걸. 네, 안녕하세요. 부모님 충청 이동우 기자입니다. 오늘 충남 천안병 이정문 당대리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. 당대리님 잠깐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. 충남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.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. 21대 국회 때 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제가 21대 국회에서는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 3종 세트를 사실 발의를 한 의원 중에 한 분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외부에서 볼 때는 뭐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또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데요. 그래서 그 일하는 국회법은 그 국회를 매월 그 열리게 하는 그런 또 법이었고 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발의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만 또 좀 반영돼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요. 일하는 국회법이라든지 또 제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. 그 재정법인데 아시겠지만 LH 사태 때 그 특정 기관에 있던 분들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뭐 투기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사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? 엄청 크게 문제가 됐었죠. 그래서 그때 그러한 법을 포괄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그것이 통과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그 21대 국회의원 중에 공약 이행률이 거의 70% 가까이 60%를 훨씬 상회를 하는 걸로 제가 보거든요. 68건 중에 52건인가 했으니까 76.5% 정도 됐고 공약 이행률이요? 예. 거의 80%네요. 예, 보통 의원들이 한 50% 초반대거든요. 한 절반 정도 조금 높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이런 공약도 있지만 어쨌든 4년 동안 그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해서 한 70%가 넘는 그 이행률을 달성했던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. 그러니까 76.5% 보통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공약할 때 보면 일단 아무 공약이나 막 해놓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약 이행률을 보면 사실 높지 않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76% 넘는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는 거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네. 그럼 그 22대 국회의 어떤 주요 공약에 대해서 그럼 간략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22대 국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요. 5대 주요 공약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저희가 일본으로 내세웠던 공약이 천안 아산역,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천안 아산역 부근의 R&D 직접지구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21대 국회 때 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 치의학연구원을 또 어디에 설립하느냐가 요즘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. 본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충남 지역 특히 천안 아산역 그 부근에 설치하겠다고 공약도 냈는데 지난번에 충남인가 오셔서도 말씀하셨다고. 근데 또 지금 알아보시면 알아보시겠지만 부산, 대구, 광주에서 뒤늦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좀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거는 공모 없이 바로 대통령 공약사항을 좀 이행을 하라 이런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. 또 천안 아산역은 엄청 또 넓은 면적이 조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또 추진해온 충남 국제 컨벤션 센터라든지 제조기술 융합센터 그리고 또 최근에 출입국 이민관리청을 또 전국적으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우리 천안 아산이 지역이 또 외국인 거주 비율도 높고 비수도권 중에 또 제일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 개발 차원에서 우리 천안 아산역 그 부분에 또 만약 신설되는 그 출입국 관리청이 또 생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
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작년에 재외동부청을 또 설립할 때도 우리 천안시에서도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또 인천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저희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그리고 좀 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치의학연구원,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꼭 공모 절차 없이 우리 그쪽에 설립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아니 부산대구 이런 같은 경우는 어디 이렇게 열심히 충남에서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해냈더니 또 숟가락만 없겠다 그런 아시겠지만 저하고 이명수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이명수 의원님 작년에 좀 많이 소개하셨죠. 저희가 통과를 시켰었거든요. 그 여야 의원을 대표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공약에 의한다면 이제 거기다 바로 설립만 하면 되거든요. 땅도 이미 부지가 확보가 돼 있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는데 저희 의원실 입장에서는 천안 아산역 거기에 그 특정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부분을 설립하게끔 하는 그런 용역 계약을 좀 했으면 하는 걸 입장을 계속해서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작년에 보니까 경찰대병원 분원이 지금 아마 같은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가 나중에 공모한다 그랬었잖아요. 결국 공모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요. 아산이 선정이 됐지만 그 동안에 또 얼마나 또 각 지자체별의 또 경쟁이라든지 또 아산 시민들의 또 여러 가지 또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는 그 외에 또 예타 문제가 또 사실 남아있긴 한 것 같은데요. 어쨌든 그런 전차를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. 아까 직접지구 R&D 직접지구 천안 아산역의 R&D 직접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지구라고 하면 거기 어떤 게 좀 들어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R&D라는 게 이제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개발 관련된 지역인데 꼭 그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. 또 R&D 집적지구를 원활하게 또 돌아가게 하려면 행정기능도 있어야 되고 연구기능도 있어야 되고 산학, 연구, 행정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. 어쨌든 그런 거를 총괄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이제 천안 아산역 부근에 이미 부지가 상당 넓게 마련이 돼 있고 아시겠지만 또 교통이 천안 아산역에서 걸어서 다 10분 내외 정도의 또 지역이라든지 또 천안과 아산의 부근이어서 교통적으로는 아주 최적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천안 아산역이 사실은 교통편도 좋고 또 그 인근이 또 워낙 또 부지가 넓어서 그러니까 다 또 평지잖아요, 그쪽에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들어서기 좋은 그런 입지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동을 할 때 KTX를 타고 이동을 하면 부산에서도 1시간 반, 2시간이면 오고 다 가죠. 서울에서도 1시간 이내로 30분대에도 올 수 있고 또 충남에서도 이쪽 서해안권이라든지 접근성이 아주 좋거든요. 충북에서도 1시간 차 끌고 가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더라고요. 오송역 같은 경우 15분이면 또 오는 상황이 그러니까요. 그럼 어쨌든 지금 공약하신 것들을 이행을 하시려면 또 이제 상임위 어디 가실지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원하시는 상임위는 지금 어디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? 상임위 관련해서는 제가 원한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닌데 또 상임위와 관련해서 또 지역별 배분도 있거든요. 지역별 배분, 천안에 있는 세 분의 위원님들과 또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 가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 문진석 의원님은 국토위 쪽에 지금 해서 SOC와 관련된 거를 또 국토위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정환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산자위라고 해서 산자위를 지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런 기업과 관련된 부분도 또 건져고 있고요. 저는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또 민생이라든지 또 국무조정실을 또 통합 관할하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1순위를 일단 지원했습니다.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국무총리를 관할해서 총괄적으로 다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어서 또 최근에 저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 금융기관 또 플랫폼 쿠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플랫폼과 관련된 거를 또 그 정무위에서 관할을 해서 또 사실은 제가 21대 전반기 때 정무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정상 과방위로 옮긴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라든지
민생과 관련된 부분 또 국무조정실을 통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제가 지금 정무위 정무위를 지원을 했는데 워낙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걱정입니다. 충남권에서도 뭐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, 정무위나. 뭐 조승래 의원은 대전이신데 정무위원회 충남에서는 아마 안 계시고 대전권에 계시고 강원식 의원이 강원식 의원 맞습니다. 정무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강원식 의원 맞습니다. 강원식 의원 정무위. 네네. 그분은 이제 삼선 의원이시라 뭐 위원장 후보군이시고 나이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더. 그런데 의원님도 사실 이제 재선이시니까 간사 이제 뭐 하셔야 되지 않았나. 뭐 간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의사도 있는데 또 그게 또 재선 의원이 한 40여 명 이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상임위가 좀 17개죠? 네. 쉽진 않겠네요, 뭐 전반기, 후반기로 나눠서 또 전반기, 후반기 나눠서 어쨌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렇겠네요. 어쨌든 뭐 재선 의원이 또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 간사 역할이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한 4년 하다 보니까 간사 역할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. 그렇죠.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서부터 뭐 국정조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하는 것도 다 간사님들이 서로 간사협의 안에 다 이루어지니까.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런 간사 역할이 어쨌든 국회의원한테는 상임위원장도 있으시지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법안 심사할 때도 위원장이거든요. 1소위, 2소위면. 2소위. 거기에 또 위원장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법안 우리가 입법부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절차거든요. 그래서 그 법안 심사위원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어서 저도 한번 좀 그걸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. 의원님 또 어쨌든 뭐 또 법 전문가시고 또 뭐 변호사 활동하셨기 때문에 또 뭐 더 잘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상임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22대 국회에서도 사실 이제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은 뭐 법사위원장 놓고 이제 아마 대립을 할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의원님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 2당 몫이다. 양분을 해야 된다.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뭐 별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법사위원장. 사실 뭐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든 야당이 하든 그동안 뭐 원칙된 뭐 확립된 관행은 없었던 것 같고요.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 법을 통과시키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몫이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 몫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전반기 때는 처음에 이제 전부 가졌다가 이제 두 번째 때는 이제 넘겨줬었는데 그 후에 일들을 뒤돌아보면 마비가 과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거를 그렇게 본인들께서 그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했다면 저희가 뭐 하겠지만 그 법사위원장이 사실은 법사위라는 게 체계작구 심사를 하는 게 제일 큰 건데 사실은 그 체계작구 심사를 한다는 명목하에 상원 역할을 했다 뭐 멀쩡한 법이든 아니면 약간 이렇게 쟁점이 되는 법을 그 법사위원장 그것도 다수결이 아니라 위원장님 혼자서 붙들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국회법을 활용한 패스트 트랙을 사용해도 아무리 빨라도 그게 뭐 또 11개월 걸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나 좀 실효성이 없었다.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반대도 있겠지만 법사위 정도를 또 우리가 가져와서 일단은 어떤 민생 입법이라든지 개혁 입법은 빨리빨리 입법 조치를 하고 그 여당 측에서 뭐 불만이다 하는 거는 또 뭐 지금 계속 쓰시고 있는 거부권 제도가 제2요구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국회 문턱 자체가 좀 빨리 하려면 저희가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 당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개혁 입법, 민생 입법을 서둘러서 이제 뭐 처리를 해야 그거를 이제 여당이 협조를 해주시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여당이 그런 부분을 뭐 야당이 쓰던 뭐 발목 잡기를 여당이 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좀 빨리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
보니까 뭐 가족과 관계된 이야기는 거의 뭐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어떻게 뭐 가족 관계 좀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가족이요? 아이들이 지금 예, 저는 뭐 애가 둘이고요. 둘 다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하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 예. 의원님 닮았으면 공부는 잘하겠네요. 아니 뭐 꼭 그런 것 같지 않고요. 천안에 있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어디 뭐 좀 사실은 뭐 최근에 이제 학교 여러 가지 뭐 교육 문제 또 뭐 또 서희초 교사 뭐 또 사망 사건도 있고 많이 그랬거든요. 사실 이건 좀 저기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평소 생각하신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뭐 사실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제가 볼 땐 다 전문가 다 보이시고요. 모든 국민이 다 전문가다. 네네네.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교육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대학을 소위 말해서 좀 좋은 대학을 그렇죠. 가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거다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 뭐 공교육보다는 또 공교육에서 물론 잘하시는 학교도 있지만 이제 공교육에서 부족하거나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하려고 사교육을 가면서 이렇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왜곡이라고 할까요? 시장에 공교육 시장보다 사교육이 뭐 더 왜곡되고 또 뭐 그로 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 허리 부담이 좀 학원 몇 개 저도 보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만치 않거든요. 아, 그렇죠. 애를 둘을 또 뭐 몇 과목 보내다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은 큰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교육의 정상화. 결국에는 공교육 제도 안에서 이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우리 교육 전문가들께서도 연구하셨는데 이게 방과 후 학교라든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제도도 실시했습니다만 이게 그동안 사실 제대로 효과를 못 발휘했거든요.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진짜 하고 예. 또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또 특정 명문 대학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전국에 국립대 주로 이제 국립대가 위주가 있겠지만 뭐 서울대를 10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에도 서울대급의 어쨌든 좋은 대학 그래야 또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 서울로 쏠리지 않고 지역에 뭐 명문대 또 거점 국립대든 또 거점 사립대든 뭐 그 지역의 특정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면 교수도 우수한 교수님들이 모이고 또 학생들도 또 결국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으로 쏠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거든요. 일자리하고 교육 문제거든요. 일자리 문제가 일자리 교육 문제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뭐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지 지역 소멸인데 또 그렇게 지역에도 좋은 기업들을 이렇게 만들면 내 지역에서 나와서 거기서 지역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서 또 근처에 있는 학교를 잘 가고 직장을 다니고 하면 지역도 뭐 지금은 뭐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올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도권 감이라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어쨌든 결국은 뭐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과 사실 연계가 되는 거네요. 지역 거점 국립대학 아니면 거점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서 인재들이 이제 그 지역 인재들 지역 학교를 진학하고 또 지역에 또 좋은 일자리가 또 많이 생겨서 지역에서 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사실 균형 발전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거와 이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수도권 규제가 예전에 좀 규제가 셌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이제 완화되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도 그 기조가 이어져서 지금까지는 뭐 아시겠지만 새로 뭐 반도체 공장이 또 용인 쪽에 또 수백만 평이 또 하게 돼서 이게 그 수도권 규제에 관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을 펼칠 때 뭐 지역 소멸 그런 얘기 또 인구 소멸, 지역 소멸 나오는데 특히 지역이 더 어렵잖아요. 그래서 특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도권은 과밀화돼가 있어서 또 뭐
뭐 신도시를 또 만드네 마나 이런 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좀 이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. 예. 보면 서울이 이제 뭐 용인도 서울인 것 같아요. 보면은 거기 다 안에 서울을 뭐 국민의힘은 어쨌든 뭐 김포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다 요즘 뭐 반도체 라인으로서 뭐 어디 평택까지 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판교 라인이 있고 뭐 평택 라인 있고 심지어 천안아산도 왔다 갔다 지금 하잖아요. 지금까지는 천안아산까지는 어느 정도는 사실 좀 그나마 삼성이라든지 이런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KTX가 있고 하니까 버티는데 이게 자꾸 용인이나 이런 화성 쪽으로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 충청권 이남은 진짜 뭐 이렇게 더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균형 개발을 앞으로 정부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제가 볼 땐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가 또 이런 지역 균형 개발, 균형 발전, 균형 개발, 소멸을 맞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충청권 메가시티가 뭐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법제화 됐다고 뭐 그 얘기가 메가시티 부분은 뭐 사실 뭐 여러 권역이 있잖아요. 뭐 부산, 경남, 울산 쪽도 있었고, 근데 거기는 뭐 하다가 이제 잘 안 됐고 우리 또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해서 충남하고 충북, 대전, 세종만 해도 500만이 넘는 그런 어떤 이거를 행정이라든지 뭐를 함에 있어서 한 500만 정도 이상이 돼야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뭐 인프라라든지 교통 이게 좀 되는데 뭐 사실 세종을 중심으로 오송, 천안, 아산, 대전 요 권역이 충청권에서도 이렇게 사실 밀집돼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전체로 또 해도 사실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광주, 호남 지역도 있지만 우리 또 충청, 세종, 대전 이건 한번 의미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국토 균형 개발 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또 우리 지자체님들이 또 이렇게 힘을 합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우리 국회의원들, 정치권들도 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한번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대전, 세종, 청주, 뭐 오송 여기는 사실 거의 뭐 인접해 있잖아요. 사실 뭐 차량으로 뭐 한 30분 이내에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.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철도 계획도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예정이 돼 있고 해서 교통도 뭐 사통팔달 되게끔 이미 지금도 많은 부분 연결돼 있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 뭐 충북 청주서부터 대전까지 또 오송을 거쳐서 하는 것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. 뭐 또 우리 기존에 있던 천안 아산서부터 또 오송이라든지 중부 내륙으로 가는 거 여러 가지 지금 계획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하면 우리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고 왜냐하면 특히 충청권은 그 제조업이 되게 강하거든요. 우리 당진, 서산, 아산, 천안만 하더라도 그 대기업이라든지 뭐 석유화학, 중화학이라든지 이런 게 평택항 근처 이렇게 둘러싼 요 북부 라인 그리고 또 그리고 충주의 오송의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주와 관련된 거 또 기존 대덕밸리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연기능 이런 게 진짜 나름 괜찮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뭐 좀 독자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역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의원님들끼리 뭐 어쨌든 뭐 지금 말씀드린 뭐 대전, 세종 아니면 천안, 뭐 청주 뭐 이렇게 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좀 저기도 하시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 민주당원끼리는 충청권 모임을 매번 하시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충청권 모임이 이제 저번에도 한 20여 명 됐는데 지금 21명인가 22명에 한 명인가 두 명 더. 이제 또 22대가 됐으니까. 매번 하시는군요? 예, 그때는 제가 그때 간사 역할도 하긴 했었는데,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만나서 초반에, 그때 박병석 의장님도 그때 배출을 했었구만 해서, 나름, 다선 의원님들도 많고, 그때 뭐, 변재일 의원님이나 이상민 의원님 계셨고, 많으셨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하게 되면 또 그런 충청권 연대 모임을 하나, 그러니까 뭐, 만들어서 우리,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도록 해야죠. 그러니까요.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좋을 것 같네요. 이건 좀, 저기하고 좀 다른 질문인데, 어쨌든, 아까 뭐 민생 입법, 계약 입법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, 어쨌든 뭐 22대 때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
이제 그 재추진하겠다. 네.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,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제 재추진하겠다.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네.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시 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, 그렇게 예상을 하시죠? 뭐, 그럴 가능성이 크긴 한데, 네. 예, 또 이제 구성 자체가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제2 요구를 해도 통과시킬 수 있는 여건은 지금 21대보다는 더 많은, 네.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런 그 표심, 그 여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다시 이게 재발의가 된다면 또 그때는 아마 심사숙고를 해서 또 그동안에 또 여론이라는 게 또 어떻게 밝힐지 모르고 또 이거를 계속 거부를 하다 보면 진짜 뭐 저희 당이 말하는 대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심을 또 민정수석실도 잘 이번에 이제 뭐 새롭게 이렇게 신설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잘 국민들의 진짜 민심을 잘 청취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. 어쨌든 22대 때 개혁입법들이 좀 추진이 되면 네.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당선인들 중에 뭐 공개적으로 밝히는 분들도 몇 분들 아시겠지만 계시고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몇 분들도 있잖아요.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저희가 통과 가능성은 더 높을 것 같다. 민심을 또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요. 그렇죠. 예. 김태형 지사가 뭐 보셨죠? SNS 보니까 뭐 안철수 의원한테 뭐 무한운동하지 마라 뭐 그렇게 또 강하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. 어째 충남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쨌든 뭐 김태형 지사님이 또 지금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뭐 나름 뭐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. 어쨌든 지금 우리 충남 같은 경우에는 11분의 의원 중에서 저희 8분이 그렇죠. 저희 민주당 출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 확보라든지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의 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도를 이끌고 가시는 분께서 어쨌든 우리 충남을 우리 충청의 또 중심으로서 잘 또 이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협치 또 김태훈 지사께서도 국회의원 3선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본인께서도 제가 볼 땐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현안에 따라서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야 될 때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충남 발전 관련된 여러 가지 협력할 사안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정파를 떠나서 앞으로도 협조를 해서 우리 충남이 진짜 뭐 충청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거고 또 그 도에서도 그런 걸 저희들한테 계속 요청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끝에 어떻게 뭐 그 지역 주민들에게 좀 간단히 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. 예.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, 저에게 다시 4년 동안 일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는 초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인 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당내 역할,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해서 우리 충남, 또 우리 천안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당연하고, 또 우리 민생과 경제회복, 이런 평화, 구현 등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 더 이런 의정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도 앞으로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4년 동안 집에서 다녔는데요. 저는 그 천안 아산역 근처에 살고 있어서 KTX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차를 타고 오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. 왔다 갔다 한 뭐 3번 정도까지.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매진이 됐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주로 일반석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타시기도 하시고